여의도 매니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책 가지고 요 근래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대목들 한번 다시 리뷰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약간의 셀럽 아닌 셀럽이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서평을 좀 써달라,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좀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뢰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뭐 저야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책들을 다 언급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들어오는 책보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빠서야 하고 거절하는 책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읽고 싶지 않은 책들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간간히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서 이 책 재밌겠다, 나중에 시간 나면 꼭 여름 휴가 때라도 읽어봐야지 했던 책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책이 마침 번역이 된다고 했는데 그 번역되는 출판사에서 서평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맨 뒷면에 제가 어떤 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책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책 제목은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이 쓰여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무슨 정치 관련한 서적이거나 뭐 이렇다고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 속에서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라고 했기 때문에 좌나 우나 이런 색깔이 있는 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표적인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이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꾸준히 옆에서 좀 지켜봐 왔던 것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사료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증빙해서 정말 통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아니라 사실 저 극단의 완벽한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 정반대쪽으로 공산주의가 또는 사회주의 이런 그 체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하나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들조차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또는 심지어 공산주의적인 요소들도 일부 차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은 국가들이 많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본인들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기 이전에 제시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중국식의 새로이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적용들이 있고 지향점들이 다 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체제와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 가장 좋은 샘플로 많이 활용하는 게 똑같은 국민들을, 똑같은 민족들을 딱 반으로 잘라서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쪽에선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내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국민소득보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랭킹에서는 퇴보하는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국가, 두 국가를 보면 시스템 전쟁에서 어디가 훨씬 더 유효한 성과를 잘 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긍하고 맞아,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이제는 뭔가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늘어만 가는 재정 적자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뭔가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만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신기술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미국은 사람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현하고 실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주체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아닌 이제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책은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질문들 속에서 그럼 정말 자본주의는 왜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20세기 내내 전개되어 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 발전상, 이걸 바탕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과도해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국가는 뜻하지 않게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부가 적국에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부를 안전한데 피신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 월가에 많은 그 자본을 은닉해 줄 것을, 아니면 가지고 있어 줄 것을 부탁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월가는 전 세계 금융 허브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많은 경제적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심지어 참전까지 하면서 승전국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더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서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추종하고 있는 국가들 전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부응했던 장병들이 또 귀국을 하게 되죠. 따라서 미국은 이 장병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줘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병들이니까 그야말로 평생을 보장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생의 보장이라는 건 참전한 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들이 귀국을 했었을 때 안정적이고 적지 않은 소득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알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장병들과 또 이 장병들도 분명 어느 집안의 가장이 되겠죠. 따라서 전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국가의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다음에 또 3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터질지도 모르니, 그 당시 실제 냉전이 시작됐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국가의 부름에는 의구심을 갖지 말고 응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요, 장병들의 소득과 그 다음에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엄청난 지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을 감내하기 위해서 초창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영웅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소득세가 무려 90%에 육박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전비로 지출했던 것들을 벌충하기 위해선 국가도 세수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소득세를 지불하면서 장병들에게 평생을 보증하고 그 다음에 안락한 소득을 보존해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소득을 보존해준 다음에 소득의 90% 가까운 것을 세금으로 다시 징수한다? 이거는 결국 소득을 보존해줬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이 걸어왔던 행보는 대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점점 과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길을 걷게 되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다른 결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는 바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레이건의 행보를 재평가합니다. 우리가 레이건 시절은 미국이 고물가 기조를 완벽하게 혁파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을 만든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물가를 잡았던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볼커 전 연준 의장이다라고 이 책은 명시하고 있고요. 이 볼커는 살인 압박까지 받을 정도로 살인적인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결국 두 자릿수에 육박했던 미국의 물가를 확실히 잡아내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보를 했을 때 레이건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냐? 우리가 알기에 레이건은 소득세를 엄청나게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재정 지출도 낮췄던 대통령 아니냐? 우린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소득세는 90%에 한때 육박했었던 그 소득세를 28%까지 낮췄던 대통령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들, 소비세라든가 기타 세금들은 전부 올려왔다. 그게 레이건이 가지고 있는 행보다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와 함께 레이건은 그 당시 재정 파탄에 직면한 소련을 압박해서 어떻게 보면 체제전쟁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기 위해 엄청난 재정 지출을 늘려왔던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이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예전보다 더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은 걸 레이건의 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주요 맥락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왔던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미국에선 혼재되어 있다라고들 생각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미국의 20세기 역사는 재정 지출이 늘어왔던 대통령들이 훨씬 더 많았었음을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최근 미국이 달성하고 있는 저 엄청난 경제적 윤택함, 그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머리가 굵어진 이후에도 미국은 불황이라고 할 만한 것을 크게 겪지 않았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근 40여 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단 5년에 불과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적 불황 없이 경제의 윤택한 시절만 보내왔느냐?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36년 동안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재정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왔던 기간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경제적 성과들은 그동안 엄청난 재정 적자가 뒷받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이 책은 여러 대통령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감축이나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정 지출이 늘어왔던 맥락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효율성이 상당 부분 깨져갔던 요인들이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에 있었다라는 걸 가장 앞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지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쉬운 돈. 자, 여기서 말하는 이지머니는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 저금리로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에 친구들하고 창업도 해본 적도 있고요. 실제 그 뒤에도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됐던 선배님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같이 투자도 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떨 때는 제 돈이 모자라서 일부는 대출도 받아서 같이 돈도 넣어보고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적이 많으냐 하면요. 이 정도 금리면 나도 뭐 한번 넣어보지 뭐. 그러다가 실패하면 뭐, 뭐 이 정도 금리인데 이자 부담 그냥 내가 했다고 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쉽게 의사결정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의사결정의 맥락이 아니겠죠. 많은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뜻 투자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괴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해도 그 대가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싸게 빌려드릴 거거든요. 라고 제시를 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데 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도 이지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금을 쉽게 융통해서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뭐죠?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냉엄한 어떻게 보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또는 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 행보를 계속 걸어가는 것이 뭔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점이죠. 뭔가 경제가 좀 어려울 듯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게 뭔가요? 실질적으로 외적이건 또는 내적으로 변화가 유발됐을 때 그 변화를 빨리 캐치업해서 새로이 대응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난 더 이상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네 생각을 하면서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는 더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니 대응을 못 하셨죠? 정부가 마중물이 돼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하니까 폐업을 해야 될 회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을 시급히 해야 될 회사들도 이렇게 정부가 또 뭔가 발주를 해주시니 도움을 주니 저희도 그럼 한번 몇 년 더 버텨보겠습니다. 다시 좋은 세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망가지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무엇인가 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그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머니 이거 뭐 요즘은 매출이 안 돼? 장사가 안 돼? 야 그러면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경기적 변동일 수 있으니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좀 버텨보자. 1년, 2년, 3, 4년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대목이 그래서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는 대목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책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 어려워져서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또 구제금융이라는 또 한 번의 패자부활전을 제공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20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행보다라는 것을 이 책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효율성과 초창기 작용했던 순기능이 요즘은 제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굉장히 통시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책에서는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점, 문제점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기술 환경, AI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억만장자들, 세계적인 부호들만 더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 것이니 이제는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성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가 수정된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게 된 착시효과다라는 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뒷부분에는요, 자본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분야와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위스하고 대만하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국가가 순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 책은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바뀌어서요, 이제 일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은 상황에서 나도 사실 100세까지 버티기도 어려운데 뭔가 국가가 나에게 뭔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선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화두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화 되면서, 온라인화 되면서 승자가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향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평등의 방점을 찍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도하기 위해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AI와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새로운 기술까지 대두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부정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들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유권자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또는 국가나 기업의 리더로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고민들인데요. 이 책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한번 우리가 사용했던 자본주의가 수정된 자본주의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쓰는 노력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의도 맨션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업은 실패해도 된다. 하지만 국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 실패하면요, 다른 기업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실패했다는 것만 가지고 국가 경제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다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또 차지해가면서 또 성과를 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그게 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다다른 기업들 중에는 일부 퇴출이 되는 것도 스타트업이라든가 청년들에게 그 시장을 기반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요, 말 그대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실패한다는 건 정말 한 국가의 존망과 국민 전반의 어떤 미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한번 새로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었다 했었을 땐 그 뒷감당을 누가 하죠? 그래서 많은 국가 리더십들이나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정치가들 또는 행정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이런 거 한번 우리 시도해 보시죠. 이런 거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됐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죠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 또는 구성원들이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게, 그러다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어찌 보면 가장 검증되어 왔던 시스템인 자본주의, 이걸 우리가 수정해서 써왔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노력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 책의 저자의 울림이 공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흔쾌히 서평도 쓰고 이렇게 추천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요, 어떻게 보면 맞네, 그렇지, 우리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 왔잖아 라는 것들이 한번 환기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